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한동훈 후보 연설에 원희룡 후보 지지하는 원 후보 캠프 측에서는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원희룡 후보 지지하는 이런 거 옷을 그 모자와 옷 같은 걸 입은 유튜버가 배신자를 외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거든요. 뭐 의자도 막 나오고 해서 어제 상황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김규님이 전당대회에서 6탄전 볼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해서 SNS에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가 원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여기에 원희룡 후보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짓 맡아도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양쪽 후보로 다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후보 자체는 모두 가게 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이죠. 나경원 후보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봤자 지금 득표가 하기 힘드니 한동훈 후보도 그다음 원희룡 후보도 둘이 다 이제 모두 가게 하면서 이제 득점 포인트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제가 좀 보면 정치권에 물론 전당대회가 과열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보통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긴 해요. 말하자면 높은 어떤 시청률과 화제성을 가져오나 필요하죠. 네, 극한 갈등,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배신자론, 그 다음에 음모론, 그 다음에 뭐 색깔론, 이제는 어제 있었던 보면은 몸싸움과 고성까지 있는 걸 보면 막장 드라마의 모든 거를 완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커요.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꼭 국민의힘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어제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를 외쳤던 그분은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뭐 배신자를 고함을 했지만 결국은 한동훈 후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입틀막을 막아서면서 뭐 얘기를 하기 돌아 그냥 두십시오. 라는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또 그 순간에 득점을 올리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지만 또 이 선거의 여러 가지의 막바지들에 서서는 이게 원희룡 후보 측 뭐 이제 지지자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고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총선 때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막판에 갈수록 이게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일념이었는데 요즘도 약간 그런 느낌. 빨리 좀 제발 좀 끝나라.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좀 끝나라. 네네, 빨리 좀 끝나라. 네, 다행인 것은 금요일 날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금토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일요일, 월요일이 ARS 투표하고 여론조사 해서 이제 화요일 날 결과 발표하는 건데 사실은 저 작년 전당대회 때는 투표한 분들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첫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상이 이번에도 재현된다면 금요일 날 사실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대세가 이제 화수목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럼 이런 후유증이 계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민심, 그 바닥에서의 저희 당 지지자들의 민심은 저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나 이렇게 싸우지 않고요.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선 안 된다. 왜 이렇게 과하게 싸우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생각보다 어느 한쪽이 많이 득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과거 친이 친박 때처럼 후유증을 계속 남기고 계속 싸우고 이런 양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미라클님이 이 정도까지 이른 한국 정치의 단면에 정치인분들 모두 책임의식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원 후보 캠프 쪽에서 뭐 큰 거 한 방
지금 더 폭로할 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지금 오늘도 토론회 있잖아요. 네네. 내일도 있고 지금 금요일까지 막 달려가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네. 당내에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여사 문자 나왔었고 사실 메가톤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댓글팀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큰 판세를 바꾸진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저는 무슨 그 어떤 뭐 큰 거 한 방 그걸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성님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한 달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게 얘기를 높은 하시- 시청률이에요. 굉장히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시청률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사실 원 후보가 공세를 펼쳤는데 야당이 가세를 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 후보한테 우호적인 댓글 좀 살펴봤더니 뭐 어떤 계정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 18,000개 정도 댓글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굉장히 몇백 개씩 썼다는 거고 한 뭐 500개 넘는 댓글이 오탈자까지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댓글도 발견을 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아무래도 이른바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게 의심되는 이 네이버 계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24개를 지금 확보한 상태다.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보통 자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당 쪽에 정치적 공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면 2022년 5월입니다.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막 시작될 쯤이고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을 때 소통령이다. 야, 소통령으로서 뭔가 실세 장관이 등극했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론조성팀을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것은 과연 본인을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으로 좀 손을 대서 이 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론은 있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자발적인 여론들을 통해서 그게 안 좋은 여론이 있다면 그거를 국정에 받아들여서 고쳐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관여시켜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이 댓글을 해서 아주 엄중한 벌을 받았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이버 사령부가 기무부대를 활용해서 댓글을 향해서 또 엄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드루킹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론 조성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거는 뭐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돼버렸다. 저는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좋은 여론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도 댓글팀에 대한 활용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같이 공유했을 공산이 크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확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장해찬 전 최고가 쏘아올린 공이 돌덩이로 내려올 공산이 크다. 저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그 후보가 법무부 장관 된 직후에 이제 그 팬카페가 위드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여성 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회원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 중에 댓글 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저는 수천 명은 적극적으로 댓글을 지금도 계속 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돈 주고 뭐 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네이버 계정을 뭐 24개를 발견했다는데 이렇게 한동훈 전 장관한테 그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그 팬카페 숫자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 뭐 내용이 비슷한 게 500개라고 하는데 거의 못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요.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른바 여론조성팀 관계자한테 받았다라는 그 4건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4건의 내용도 사실은 법무장관의 공적인 업무와 3건은 관계되는 거예요.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원지검 연좌 농성에 대한 그 비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관 홍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장관의 공적 업무 그거는 법무부의 홍보팀이라도 사실 저는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한 건 이제 그 총선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직전에 뭐 비례대표 10번 정도 주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해달라. 그것은 이제 만약 사실이라면 법무장관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댓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드루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이 댓글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은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시스템을 조작해가지고 댓글을 무려 8,800만 개 댓글에다가 좋아요 또는 싫어요 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완전히 호도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업무방해가 적용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만에 하나 지시를 해서 그런 팀을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정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앞의 사건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도 되는가 만약에 직무와 관계없는 걸 했다면 그러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앞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여론조성팀 이런 거를 운용했다는 게 마치 킹크랩 그거랑 같은 동렬에 놓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근데 이게 댓글팀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이제 기술적 측면을 얘기했어요. 매크로인 걸 활용해서 김경수 지사가 다소 좀 무리하게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아서 결국 컴퓨터 업무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곳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되는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뭐 정치자금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형을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현직 이라는 장해찬 전 최고가 그런 발언을 해요. 전현직 공무원들도 가담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 댓글 부대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논박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사실인 것은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팬카페의 어떤 지지 댓글이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정말로 팬카페에서 자발적 댓글이었는지 아니면 장희찬 전 최고나 주변에서 관계성을 봤을 때 이게 조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댓글에 운영을 했는지는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고 싶어 하실 테니까 이제 아마 뭐 고발하시거나 그럴 수 있을 테고 고발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수하는 공이 아니에요. 저희는 뭐 댓글에 대해서 거론한 적도 없고 한동훈 전 당시 장관이 댓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쏘아 올린 공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텔레그램 메시지 4개 공개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근데 하랑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원 후보 캠프는 이거 네거티브가 돼서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댓글로 달리셨는데 이 댓글팀 의혹 자체가 당대표 선거에는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한동훈 후보를 사법 리스크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불안한 대표를 뽑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법적 처벌을 받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당무를 할 수 없다라는 공격을 하는 데는 쓸 수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선거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거티브라는 게 단기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성과를 못 보고 이게 단기 안에 네거티브가 효과를 못 보면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아니 국민의힘 전체와 윤석열 정부를 길게 봐서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누가 욕먹을지는 이제 이번에 선거가 이제 19일부터 들어가니까 그 판단에 이루어지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던졌던 예를 들면 배신자론, 그다음에 총선 책임론, 색깔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댓글에 대한 사법 리스크론이 마지막에 던진 네 번째였던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공격 자체가 아직 현재까지는 먹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큰 어떤 영향은 없을 듯하다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가 지금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가 흠집 잡아서 조기에 낙마시킬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라시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갑신정변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조국 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도 날리고 나경원도 주저앉혔는데 이게 또 없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망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가는 이유가 욕하는 게 좋아서 아니라 욕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가는 건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한동훈 후보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김옥균 프로젝트는 찌라시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을 작성할 만한 주체가 과연 누가 도움이 돼서 그런 걸 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했을까 생각하면 한동훈 캠프에서 작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오히려 이제 그 피해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다고 친윤계 의원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돌렸다라고 보기엔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3일 만에 아니면 뭐 얼마 만에 당원이 뽑은 대표를 주저앉히고 내쫓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알 텐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도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은 찌라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보궐선거 욕쟁이 뭐요? 욕쟁이 할머니 맛집? 그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님은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지도자인데,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개혁신당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노선을 가겠다라는 말씀하신 거는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거의 못 들어봤고, 남의 당 다른 당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많이 하시는데, 직업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인데 이렇게 평론가처럼 언제까지 이런 것만 하실 건가 좀 의아하고요. 10월 보궐선거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없습니다.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거든요. 부산 금정구청, 뭐 인천 강화군수, 그다음에 전남 곡성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나 야의 지지세가 뚜렷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민심의 촉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서울 교육감이 지금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2심까지 유죄받고 3심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혹시 들어갈 가능성이 어쩌면 있겠다라는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왜 10월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욕쟁이 할머니 맛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도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자체가 용산에서 뭐 독립하지 못했다. 제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왜 이분들은 정신을 못 차렸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왜냐하면 총선을 패배한 뒤에 당을 재건하기 위한 전당대회지 축제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변화의 혁신을 얘기하고 쇄신을 얘기하면서 이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변화할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도로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출격 자체도 그 용산에 어떤 뭐 심증이 있었다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출발이었고, 지금 공격 자체도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모든 걸 다 그냥 잠식시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저작권자인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을 혼탁하게 하면 본인이 저작권자면 제 문자 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즐기는 듯한 아니면 의도된 듯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 자체도 이게 그 누군가에게서 나왔겠지만, 찌라시일 수도 있겠지만 용산이 뒤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자체가 대표가 되는 거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고, 김옥균 프로젝트 저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실현 불가능할 부분들은 한 가지가 분명하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다른 후보하고 달라요. 그때 뭐 김기현 대표 세울 때와 다른 게, 한동훈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많은 세밀한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있겠어요? 캐비넷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어요. 그만해라. 모두 공개하면 다 죽는다. 위험해진다.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공개하면 그냥 보수가 괴멸되는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는
마음은 알겠으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는 건 그 이철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나서서 발을 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미 판세가 정해졌구나. 친윤에 앞장섰던 선봉장의 이철규 의원이 나는 아니에요. 라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아닙니다. 보면서 네. 이 출구 전략을 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판세를 읽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좀 모습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영주 그 소장님 말씀 부분 중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축제가 아닌데 왜 이러냐라는 부분에 이제 동의하고 뼈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슨 비리를 갖고 있는데 그 보따리를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냥 너무나 억측이죠. 근거 없이 말씀하신 이제 억측이고 전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전 장관이 서로에 대해서 꽤나 너무 잘 알고 있다. 서로의 초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은 히스토리들이 둘 사이에 아마 뭐 다툼도 있었을 거고 언쟁도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또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요.